안녕하십니까. 풍요의 우주입니다.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연금 투자 바이블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요. 그 기념으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노 밖으로 핵심으로 가기 때문에 아는 만큼 얻어가실 겁니다. 만약에 이 영상이 많이 어렵다면 제 책을 읽어보시거나 제 유튜브에 있는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서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일단은 이번 영상은 핵심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네, 제 소개입니다. 저는 아빠의 육아휴직, 그 다음에 시작이 어려운 당신을 위한 글이라는 책을 2권 쓴 작가이고, 작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자책을 2권 썼고 이번에 3번째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연금 투자에 진심인 편이고 저는 현재 개인연금 2억 원 만들기 5개년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률은 약 60% 정도 달성했고 남은 기간 동안에 2억 원을 만든 다음 자동으로 이제 이체 걸고 자동 매수를 걸어서 앞으로도 이제 퇴직할 때까지도 계속,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도 연금 개시를 안 한다면 그때까지도 계속 적립식 투자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네, 목차입니다. 목차 1번 국민연금 충격. 국민연금으로 노후 대비가 안 된다는 사실을 모두 다 알게 되었죠. 그 다음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핵심 내용. 노 밖으로 핵심으로 가는데 알면 돈 되는 내용. 왜 개인연금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하면 좋은지, 이런 내용을 설명드릴 생각입니다. 국민연금 충격. 2023년도 2월 11일 기사인데 2055년에 국민연금 고갈되면 한 푼도 못 받게 되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 아내가 1990년생인데 제 아내부터 못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1990년생부터는 한 푼도 못 받는다 라는 기사가 나와서 상당히 자극적이었죠. 그리고 저도 그 아내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터라 나도 불안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연금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얻은 답은 개인연금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왕이면은 미국 지수 추종을 하면 좋겠구나 라는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먼저 소개하게 되었고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면은 국민연금에서 이제 나온 홍보 자료인데 3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1000쌍이나 된다,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율이 엄청 늘었다 라면서 자랑스러워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사람들이 몰라서 관심이 없었지 이게 상당히 뭐 바람직하다거나 훌륭하다거나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면은 은퇴 부분은 10만 쌍 단위일 거예요. 그래서 35만 쌍으로 나눴을 때 0.4%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으로 월 300을 받으면서 이것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0.4% 밖에 안 된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 평균은 어느 정도 되는가? 평균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평균은 부부 평균 합산 103만원. 한 명이 아니라 합산이 103만원. 너무 작죠. 이런 거는 이제 제 기대치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최소 250만원은 줘야 되지 않나. 왜냐면 도시 생활을 할 때 그 최저 생계비라는 게 있는데 그 최저 생계비가 2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그래도 평균 소득보다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최저 생활비보다 조금 더 많이 줘서 최소한 250만원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현실은 너무나도 팍팍한 103만원이었습니다. 이것도 합산으로 103만원. 제가 평균보다 많이 받는 건 맞더라고요. 근데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없게 국민연금으로는 누구나 충족하지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핵심 내용인데, 국민연금은 취지가 보편 복지인 만큼 넉넉한 사람 것을 뺏어서 더 부족한 사람한테 분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조금 내는 사람이 연금 낸 것보다 뭐 8배를 받을 때 연금을 많이 낸 사람은 뭐 2배 정도밖에 못 받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연금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3층 연금 구조라고 해서 이게 많이 보시는 그림일 거예요. 국민연금으로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연금, 퇴직연금이나 농지주택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고, 개인연금까지 들면은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 라고 설계를 해놨는데, 일단은 1층은 무너졌습니다. 1층 가지고 기본적인 노후 생활이 안 돼서 노인들이 폐지를 줍고 취업을 해서 공공근로 이런 걸 하고 그러고 있죠. 1층은 무너졌고, 그럼 2층으로 기본적인 노후 생활이 되느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되느냐, 이거는 퇴직금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다른 상황입니다. 혹은 내가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느냐에 따라 다를 거고요. 그래서 2층 퇴직연금도 이거는 사실은 개인이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3층 개인연금이 개인이 준비하는 부분인데,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제가 했던 생각은, 결론은 3층 구조가 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거는 내가 노후를 맞이했을 때 국민연금 말고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하니 다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연금을 필수적으로 많이 해야겠구나 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이 부족한 만큼 플러스 알파로 개인연금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결론이 되는 거죠. 네, 바로 노빠꾸로 갑니다. 알면 돈 되는 내용. 첫 번째, 개인연금 수익률. 개인연금 수익률인데 이건 세제 적격 계좌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이거는 금융감독원의 공시 포탈에서 가져온 자료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수익률이 21년도 기준으로 펀드가 13.45%, 생손보는 1.8, 1.6%, 전체는 4.36%. 수익률이 생각보다 펀드가 괜찮죠. 그다음 전체는 4% 정도. 생손보는 2%가 안 되네요. 생손보 상품을 가입한 사람하고 펀드 가입한 사람하고 비교를 했을 때 20년이 지났을 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년이 지났을 때 펀드 가입한 사람은 뭐 한 13.4배 정도 돼요. 13배에서 14배 정도. 근데 연금보험 가입한 사람은 1.4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차이 나는 거죠. 거의 9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수익이 최소한 인플레이션을 따라가 줘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가면은 사실은 노후 대비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초기 납입금 기준으로 초기 납입금이 얼마나 불어나는지를 그린 그림입니다. 개인연금 적립금. 이제 개인연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볼 건데, 사람들이 개인연금을 준비할 때 세제 적격 상품을 많이 하지만 세제 비적격 상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세제 비적격 상품은 뭐냐면은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상품인데, 이건 전부 다 보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 흐름이 필요한데, 뭐라고 할까요? 절세를 하면서 다른 현금 흐름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현금 흐름을 세금을 안 내고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세제 비적격 상품이고, 즉시 납입 보험 이런 것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건 수수료가 많이 들고 해서 세율이 높은 사람들에게나 의미가 있는 상품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세제 적격 상품이
추천하는 게 맞고, 그 사람들은 세제 적격 상품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장기 투자를 하면 좋습니다. 연금저축, 적립금, 세제 적격 상품. 세제 적격이란 말이 좀 제가 발음이 좀 꼬이네요. 세제 적격. 좀 말이 어렵죠. 세제 적격. 결국에 세제 적격 상품은 연말 정산 때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인데, 현재는 개인연금은 600만원 되는 거고, 퇴직연금 쪽에서 IRP에서 300만원 돼서 총 900만원, 900만원이 900만원에 대해서 이제 16.4%, 15.4%인가요? 16.5%인가요? 그 15.4%, 13.2%인가 그걸 곱해서 그만큼 세액공제를 해주게 되죠. 저는 13.2% 해당돼서 그 위에 게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근데 16.5%로 기억합니다. 16.5%라서 토해냈을 때도 16.5%라 이제 페널티가 없는 수준이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적립금이 매년 늘긴 하는데 보험이 많다는 거죠. 보험 아까 수익률 보셨지만 2%가 안 됩니다. 2%가 안 되는데 금액 기준으로 보험이 제일 많습니다. 한국인들이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은 보험이었던 거죠. 근데 보험이 생각보다 수익률이 안 좋아서 실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펀드는 조금씩 늘고 있죠. 늘고 있는데 아직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비중이 좀 작은 편입니다. 신탁은 지금은 가입이 되지 않는 상품이고 은행에서 팔았던 상품이에요. 보시면은 금액이 늘지 않고 있죠. 거의. 수익률이 이것도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수수료가 비싸거든요. 자, 그리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인연금 저축 혜택. 개인연금을 하면 뭐가 좋은지 별표를 많이 해놨네요. 별표가 많이 있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아까 세제 적격 상품이라고 했는데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 받는 내용 이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다 인터넷 찾으면 제일 많이 나온 내용이고 인터넷 찾아서 이것밖에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얘기를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이제 과세 이연인데 과세 이연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원래 소득이 발생하면은 그 해나 뭐 다음 해나 뭐 이렇게 세금을 신고하거나 아니면 바로 이제 걷어가거나 원천 징수하거나 해서 세금을 거의 1년 안에 내게 됩니다. 근데 연금저축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 세금을 내년에 내거나 올해 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연금을 받을 때까지 쭉 과세가 이연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냈어야 할 세금, 그 세금을 내지 않고 내가 투자하면서 이렇게 눈덩이를 굴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과세 이연입니다. 과세 이연이 되는 계좌의 대표적인 그 유명한 상품이 미국의 401k, 뭐 이런 IRA 이런 게 유명한 계좌인데 한국에는 연금저축 계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배당하고 이자, 양도수익에 대한 연금 세율 적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과세 이연이 연금 받을 때까지 과세가 쭉 미뤄진다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출할 때 연금을 받을 때 어떻게 세금을 내나 했더니 연령별로 이렇게 연금 소득세를 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5.5%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5.5%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거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5.5%를 내는지 아니면 내가 혜택받은 금액에 대해서 5.5%를 내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답은 두구두구두구 2번. 내가 혜택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5.5%를 내면 되고 내가 혜택을 받지 않았던 원금은 인출할 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내가 계좌에 넣었다가 돈을 빼면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처럼 내가 내 연금 계좌에 넣어서 빼는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 그리고 내가 투자해서 낸 수익금 배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 세금이 5.5%이고 연금 외 수령 시 그런 돈을 연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연금 외수령, 그러니까 한꺼번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를 넘어서 인출하거나 아니면 연금 개시 전에 인출하게 되면은 16.5%의 기타 소득세 부과가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혜택을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만 기타 소득세가 인출됩니다. 내가 내 돈을 내 일반 계좌에 넣었다가 다시 뺀다고 세금이 붙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연금 계좌에서도 넣었다가 뺀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니고 내가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내가 투자해서 수익을 얻어서 과세를 이연하고 있었거나 이럴 때 한해서 그때만 16.5% 기타 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금저축펀드에 돈 넣으면 돈이 묶입니다. OX. 답은 그때그때 다르다. 말씀드린 대로 혜택받지 않은 금액은 X 묶이지 않습니다. 혜택받은 금액은 O 묶입니다. 근데 묶일 때 그 페널티도 상당히 크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제가 찍어놓은 영상에 아주 자세하게 표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노빠꾸로 다시 핵심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전진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과세 이연. 과세 이연 사례를 설명해 놓은 건데 맥커리 인프라라고 이제 한국의 리츠잖아요. 리츠 맞나요? 뭐 하여튼 저는 이거 투자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배당이 한 6%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8%라고 하겠습니다. 8% 배당을 받고 양도 배당 소득세 15.4%를 원래는 내야 합니다. 내고 남은 금액을 투자해야 되는데 과세 이연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거를 세금을 내지 않고 그대로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만원 투자해서 800원 수익이 나면 그 800원을 그대로 투자할 수 있는 게 과세 이연입니다. 2번 포트폴리오 조정 시 배당 소득세 내지 않고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고 전액 재투자 가능. 여기서 배당 소득세라고 해놨는데 연금 펀드 계좌에서는 보통 이제 ETF 투자를 가정으로 하는데 ETF에 부과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라고 합니다. 해외 상장된 ETF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이 조금 체계가 이상한데 어쨌든 국내 상장 ETF에 대한 어떤 양도 차익도 배당소득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나스닥 ETF를 상당히 오랜 기간 투자해서 투자 수익률이 25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좋죠. 근데 이 나스닥 250%짜리 ETF를 S&P 500이랑 장기 채권 ETF로 6대4로 나누고 싶어요. 왜냐면은 조금 은퇴 시기가 다가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나스닥이 좀 고점인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 조정을 할 때 많이 오른 것을 팔 때는 일반 계좌에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250% 수익이 났으면은 250% 수익 난 거 거기다가 15.4% 곱하고 그거를 세금으로 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다시 투자할 수 있는데 연금 계좌에서는 팔고 금액을 받으면 그대로 다시 전액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큰 장점입니다. 2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할 때는 과세 이연 혜택이 있는 계좌에서 하면은 매년 0.6% 정도 복리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0.6% 정도 복리 효과가 발생하면은 이게 상당히 큰 보너스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감면, 연금 투자 기간에 얻는 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5.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배당이나 이자소득세 15.4%하고 빼보면 9.9%나 작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투자를 해서 배당이나 양도 차익 같은 걸 얻었을 때 그 투자 소득의 9.9%를 나라에서 보조해주는 셈입니다. 9.9% 보조해 줄 테니까 투자 더 열심히 해서 노후 준비 잘해라 라고 나라에서 나를 밀어주는 셈이죠. 전액의 그러니까 원금의 9.9%는 아니고 투자 소득의 9.9%라는 점에서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혜택이 커지는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수익률이 1.8%짜리
인 계좌가 있어요. 거기서 투자 수익의 9.9%를 보조해 주는 거랑 수익률이 13%인 계좌에서 투자 수익의 9.9%를 보조해 주는 거랑 어디가 더 혜택이 큰가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13% 정도의 수익이 나는 계좌에서 9.9%를 보조해 주면은 이게 상당히 꽤 큰 숫자가 나오겠죠. 1% 정도의 1%포인트 정도 나라에서 도와주는 거다. 근데 수익률 1.8%짜리에서 9.9% 보조해줘도 10분의 약 10% 잡고 10분의 1 하면은 0.18% 되나요? 그러면은 거의 뭐 체감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 체감은 이제 금융상품 수수료 정도의 차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나 세금을 아끼는 게 중요한데 특히나 수익률이 클 때 세금을 아끼는 계좌에서 투자하면은 효과가 더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 보통 직장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시면은 은퇴 후에 건강보험료를 할 때 이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데 지역가입자가 되면은 등록되거나 등기된 자산에 대해서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그런 가중소득을 만들고 그 가중소득에 대해서 8% 수준의 건보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가중치가 다릅니다. 가중치 0, 50, 100 어떻게 다를까요?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가중치가 0 받아도 건보료를 추가로 내지 않습니다. 공적연금은 50%. 내가 공적연금을 연간 2천만원 받았으면 2천만원의 8% 정도는 건보료로 또 내야 됩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100% 내가 2천만원 받으면 8%를 내야 됩니다. 아까 공적연금은 2천만원 받았으면 50%죠. 1,000만원에 대해서 8% 정도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자 및 배당소득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보다는 건보료를 조금 낸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알면 돈 버는 표. 이 표는 한번 캡처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일반 주식 계좌에서는 투자를 할 때 제한이 거의 없죠. 주식도 할 수 있고 ETF, 리츠, 채권 뭐 다 할 수 있죠. 근데 주식 주가 지수 따라가는 ETF, 코덱스, 뭐 코스피 200 뭐 이런 거 아니면은 15.4% 세금을 내야 되고 건보료 부담도 나중에 은퇴 후 기준으로 이제 100% 가중치의 8%를 내야 되니까 건보료 부담이 있고 세금 부담이 있는 편입니다. 연금 계좌에서는 연금 수령할 때 5.5% 세금을 내야 되고 건보료 부담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빼보는 겁니다. 빼보면은 일반 계좌에서는 국내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를 투자하기 좋은 장점이 있는데 대신에 채권도 연금 계좌 할 수 있는지 지금 헷갈리는데 채권을 연금 계좌에서 하는 것보다 채권형 ETF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채권은 수수료를 많이 내는데 어차피 연금 계좌에서는 절세가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는 대신 세금을 내겠다. 근데 세금은 절세가 된다. 그래서 채권형 ETF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국내 주식을 이제 일반 계좌에서 할 수 있는 대신에 세금을 9.9% 정도 더 내야 되고 건보료도 8%더 내야 됩니다. 근데 연금 계좌에서 만약에 나는 ETF, 리츠 이런 거를 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일반 계좌에서도 나는 원래 그런 걸 했었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연금 계좌에서 하게 되면은 똑같은 금융상품으로 똑같은 수익을 내는데 세금도 작고 건보료 부담도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반 주식계좌의 비중을 줄이고 연금계좌의 비중을 늘리면 세금과 건보료에서 효율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금융소득을 연금소득으로 바꾸자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방금 말씀드렸죠. 이 계좌에서 하면 됩니다. 이 계좌에서 하면은 이 계좌는 연금 계좌고 연금 계좌에 있는 자산은 뭐라고 부를까요? 연금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을 연금 자산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5년간 벼락치기.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틀렸어 라고 생각하시거나 그거 뭐 조금씩 넣는다고 이게 노후가 바뀌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벼락치기를 좋아하고 벼락치기를 위한 구멍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연금계좌의 납입액 한도액은 1년간 1,800만원입니다. IRP에 300만원 넣고 연금계좌에 600만원 넣었을 때 최대 그 세액공제가 나오기 때문에 1,500, 300 이렇게 넣으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편의를 위해서 1,800만원을 연금펀드 계좌에 다 넣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퇴직연금까지 고려하면은 표가 좀 어려워지니까요. 1,800만원씩 계속 넣고 8%의 수익이 나고 다시 재투자한다 라고 가정하고 5년 후에 ISA 잔고를 연금저축 계좌로 전액 이동한다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방금 여기 이 부분 ISA 계좌 잔고를 연금저축 계좌로 전액 이동한다. 이것이 벼락치기 방법의 키포인트입니다. ISA 계좌라고 나라에서 만들어준 계좌가 있는데 이 계좌는 중개형 ISA 계좌를 증권사에서 만든 다음에 여기서 ETF 같은 걸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200만원까지는 돈을 양도소득세를 안 내고 그게 넘어가도 9.9%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ISA 계좌에 1억 원이 있는데 운이 좋아서 20%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2천만원 수익이 나는 셈인데 2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 안 내고 1,800만원에 대해서 9.9% 분리과세를 하고 근데 금융소득이 2천만원 났네요. 그러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분리과세로 하고 끝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닙니다. 되게 중요하죠. 되게 좋죠. 그래서 ISA 계좌도 상당히 좋은 계좌인데 이 계좌를 200만원까지만 일단 그 면세 한도가 있으니까 면세 한도가 차면은 3년 지나고 면세 한도가 찼을 때 이거를 연금저축 계좌로 전액 이동을 시키면 과세 이연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벼락치기 하면 최대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요? 라는 표를 만들었을 때 원금 기준으로는 9천만원, 1억 해서 1억 9천만원이고요. 8%로 전액 재투자한다고 가정했으면은 5년 후에 연금펀드에서는 9천만원이 1억 1,405만원이 되는 거고 ISA 계좌에서는 1억 원이 1억 1,6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때 왜 이렇게 좀 ISA가 좀 약해 보이나요? 했을 때 왜냐면은 여기 9.9% 분리과세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금을 내면서 투자하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것도 살짝 그 표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게 ISA 계좌에서 계좌 없을 때 한꺼번에 분리과세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닌가요? 이건 제가 헷갈려가지고 저 최근에 한번 이동을 했는데 자세히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한번 체크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ISA 계좌보다는 연금펀드 계좌에서 과세 이연을 하면서 금액을 키우기 좋다. 그리고 둘이 합쳐서 연금저축계좌로 옮기면은 2억 3천만원 가까이 연금 자산을 만들 수 있다. 5년 만에 2억 3천 2억 3천만원 정도 만들면 1인당 2억 3천 부부 합산 4억 6천 만들었으면 이거 가지고 노후 바뀌나요? 노후 바뀌죠. 이 정도면 노후 빈곤층에서 노후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의
연금 자산입니다. 이거는 이제 연금 설계를 하는 내용인데 자산 관점으로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국민연금을 이제 좀 보수적으로 잡으려고 만약에 14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거를 5%짜리 채권으로 생각하자라고 하면은 채권의 그 평가액 그런 걸 그냥 대략 20배 곱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3억 3,600만 원이 되고 만약 개인연금은 아까 만든 대로 5년 벼락치기 돼서 2억 3,005만 원 받았고 퇴직연금을 만약에 3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3억 원 많죠. 근데 어쨌든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럼 연금 자산이 8억 6,605만 원이 되는 건데 8억 6,605만 원은 이제 나중에 4%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25의 룰인가 4% 법칙인가 그런 게 있는데 4% 법칙 같습니다. 4%씩 인출하면은 30년간 파산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4%씩 인출하고 투자를 지속하면은 연금 자산으로 오래오래 연금 생활을 할 수 있다. 연금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표는 이제 세전 현금 흐름 관점 평가하는 건데 연금 자산에서 이제 4%를 인출해서 한 달은 1년 4%니까 한 달은 12로 나눠야겠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 수령액을 더해서 목표 현금 흐름하고 가까운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아까 이 사람은 연금 자산 많이 만들었죠. 이렇게 연금 자산 많이 만들었으면 개인 퇴직연금 합쳐서 5억 3천만 원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월 현금 흐름이 117만 원. 그다음에 국민연금 또 좀 많이 받는 편이죠. 140만 원. 그러면은 총 현금 흐름이 한 달에 317만 원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 현금 흐름이 317만 원이 언제 기준이죠? 은퇴 후 기준이기 때문에 317만 원이 많다라고 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은퇴 후 시점이기 때문이죠. 짜장면 가격이 오르는 속도를 보시면은 10년에 2배, 3배 이렇게 오르는데요. 그러니까 10년 후면은 317만 원이 2배가 물가가 올랐으면 150만 원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20년 후다 그러면은 이게 150만 원 수준이 아니라 더 작은 수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연금 자산은 목표 같은 거 설정하실 때 상당히 보수적으로 설정하시고 많이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어차피 연금 자산에서 묶이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필요할 때 혜택받지 않은 원금은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많이 넣으시고 여기서 장기 투자하시는 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네. 자꾸 말이 옆으로 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런가 봅니다. 이 장표에서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은 핵심은 5년간 벼락치기 가능하고 벼락치기에서 그 자산 관점으로 평가도 해보고 현금 흐름 관점으로도 평가를 해봐서 목표 현금 흐름을 충족할 수 있는 연금 자산을 형성하자라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만약에 5년 벼락치기로 초기에 개인연금 자산을 2억 원 가량 만들었으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매우 쉽다. 난이도가 매우 쉬워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이가 많더라도 부부가 같이 하면은 부부 합산 4억 6천을 만약에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부부 합산 4억 6천의 개인연금 자산이 있으면 두 분 다 국민연금 받고 개인연금 또 받고 이러면은 목표 현금 흐름을 만들기가 수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제 뭐 제 처남을 위해서 해줬던 케이스고 매월 30만 원씩 30년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8% 정도로 이제 생각하는데 S&P 500 ETF의 10년 수익률이 연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S&P 500에 전액 투자한다. 30만 원씩 이렇게 했을 때 연금 자산이 4억 4,045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월 현금으로 만들면은 이제 뭐 4% 해서 12 나누면 이만큼 되고 국민연금을 만약에 평균만큼 받는다. 103만 원이다. 그러면은 총 현금 흐름이 250만 원 나오게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 생각했던 국민연금 최소
금액이 한 250은 돼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지 먹고 살지. 라고 했던 그 금액을 만들려면은 연금자산이 4억 4,045만 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4억 4,045만 원을 만드는 방법은 5년간 벼락치기에서 두 분이 하시거나 아니면은 한 명이 30년간 30만 원을 S&P 500 같은데 장기 투자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체크 포인트. 수수료가 많은 상품이면은 4억 4,045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은 없어지고 4억 1,045만 원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수수료가 있으면 복리 수익률을 깎아먹습니다. 복리가 8%가 아니라 7.4% 뭐 이런 식으로 작동하게 되면은 3천만 원이 까집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아니 뭐 내가 상품 하나 잘못 골랐다고 3천만 원이나 손해를 봐야 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ETF나 인덱스 펀드나 가입하실 때 총 보수, 기타 보수 이런 거 합쳐서 실제로 얼마나 내가 수수료를 내는가 확인하고 가능하면 수수료 제일 싼 걸로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상품은 코덱스 미국 S&P 500TR. 이게 수수료가 싸요. 그 다음에 재투자가 돼가지고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TR. 이걸 하면 또 마찬가지로 배당 재투자가 되고 수수료가 좀 쌉니다. 그 다음에 좀 뭐라고 할까요? 이런 말 하기 미안하지만 에이스나 뭐 KB스타 막 이런 거를 잘못 사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ETF가 청산됩니다. 오늘부터는 ETF를 그만할래요. 돈으로 가져가세요. 라고 돌려주는데 돈으로 돌려줄 때 다시 투자해야 되는 귀찮음도 있고 그동안 수수료도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수료가 작은 걸 이용하시자 하면 좋다. 3천만 원 가까이 더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산 배분 관점에서도 금융자산을 연금자산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보료나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자산의 전환은 소득의 전환으로 연결되는데 그래서 금융소득이 연금소득으로 바뀌기 때문에 건보료나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금융자산을 연금자산으로 바꾸는 게 매우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일이었나요? 그렇진 않았죠. 금융자산에 있는 돈을 연금 계좌에 넣어서 거기서 투자를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연간 납입 한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신경 써서 계획을 세워서 하면은 연금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사례가 나왔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연간 보험을 했는데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서 이렇게 계좌 이동하고 이제 적립 투자 진행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향후 금융소득을 향후 연금소득으로 이렇게 전환한 사례가 있어요. 네, 이거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핵심은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시라.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알면 좋은 계좌가 또 있는 게 고령자 세제 혜택 계좌라고 1인당 5천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계좌가 있습니다. 이 계좌는 만 65세 이상이면 할 수 있는 계좌인데 이 계좌에서는 인출 조건 그런 제한이 없고 배당 소득세를 이자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계좌입니다. 증권사에서도 할 수 있어요. 은행에서도 할 수 있고 상호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전 금융권 합쳐서 5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이 계좌를 쓰시면 좋고 연금저축계좌도 쓰시면 좋습니다. 개인연금. 이제 거의 끝 무렵인데 이거는 이제 존보글이라는 그 인덱스 펀드를 만들어준 고마우신 분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시장 전체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신 분이죠. 이분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산을 배분할 때 나이만큼의 채권 비중을 가져가는 간편법을 쓰면 좋다. 이때 공적연금 자산을 고려해서 배분하라. 엄격히 이걸 지키라는 것은 아니지만 가이드로 삼을 만한 조언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그 표 보셨죠? 거기서 이제 공적연금 자산을 고려해서 배분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이제 5%로 전환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국민연금 자산이 채권 같은 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에서 주식 채권을 담아서 몇 대 몇으로 할지 생각해서 자산 배분을 하면은 대략 가이드로 삼을 만한 조언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네. 자산 배분에 관한 얘기까지
해드리게 되었는데, 자산 배분할 때 존 보글 선생님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주식과 채권, 인덱스 펀드로 이루어진 단순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 비중만 자기가 정해서 혹은 변동을 시키면서 상황에 따라서 유지해라. 괜히 대체 투자, 뭐 가상자산 투자 이런 걸 하면서 수수료를 높이는 우를 범하지 마라. 수수료가 올라가면은 평균 수익이 깎아진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체로 맞는 말이고, 그 인덱스 펀드를 이기는 주식형 펀드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또 어려운 얘기니까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국민연금이라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리고 퇴직연금에서는 안전자산 비중이 30%가 있어서 여기서 보통 이제 채권이 섞이게 되는데, 채권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연금에서는 가급적 주식형 인덱스 펀드, 그리고 미국 따라가는 S&P 500 ETF 이런 거를 많이 하면은 좋겠다. 그래야지 존보글의 조언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이에 따라서 채권 비중을 정해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나이가 70살이에요. 그러면 나이가 70살. 그럼 채권 비중 70.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럼 채권 비중 30. 근데 국민연금은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30이면은 이게 12,8천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12,8천이고 70이 되려면은 87, 56. 5억 6천. 주식이 5억 6천이 있으면은 이제 존보글의 조언처럼 3대 7 맞출 수 있는데, 주식 5억 6천은 지금 보통 없으니까 개인연금 쪽에서 올인을 하시면은 존보글의 조언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다. 사실 국민연금도 사실 2억 4천이 지금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쭉 쌓이겠죠. 그러니까 개인연금에서 주식을 또 쭉 쌓아가면은 어느 정도 조언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국민연금이란 채권형 자산이 있으니까 개인연금 투자할 때는 가급적 주식형 ETF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채권 비중을 높이시는 게 좋으니까 여기서도 채권을 섞으실 수 있겠죠. 시황에 따라서도 뭐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존보글 선생님은 그냥 바이앤홀드, 장기 투자를 하라고 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태까지 거의 한 40분 가량 발표를 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나온 책은 제가 최대한 인터넷에 잘 없는 내용, 제가 찾아보고 공부한 내용, 그리고 세무사 친구에게 확인까지 받은 내용을 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질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고, 사례 위주로 몇 가지 사례를 설명해서 개인연금이 왜 좋구나 라는 걸 조금 이해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에 계산이 들어가고 엑셀 스프레드시트가 뜨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걱정이 되지만 어쨌든 복리라는 건 아인슈타인이 불가사의라고 했던 되게 어려운 현상이기 때문에 복리 그 차트 같은 걸 그려보시거나 하면은 세금을 절세하면서 매년 0.6%포인트 절세를 만약 한다고 하면서 수익을 쌓아가는 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더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